조상훈의 뉴스 픽. 등 돌리는 박근혜 남자들 낙심 왜? 네, 오늘자 문화일보가 뽑은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씨 등 새누리당을 탈당하거나 박근혜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 이분들의 상황을 짚은 기사인데요. 정치를 이렇게 하다가는 국민들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요일 뉴스피드 정승조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구성결의안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정보위원인 정문원 조명철 의원, 군 장성 출신인 송영근 정수성 의원, 김진태 이채익 의원 등 7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새누리당 의원 29명은 기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일었던 채모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김 씨를 소환해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 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종북 프레임의 성공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인 승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시판된 자신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색깔론의 위세가 과거만큼은 못할 것이라고 봤지만 오산이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민주진영 전체를 종북으로 매도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당초 내일로 알려진 이어도를 포함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의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이 끝나고 오후에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열리지만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는 지난달 28일 원자로가 정지됐던 고리 1호기의 발전을 오늘 밤 8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1호기는 오늘 밤부터 서서히 출력을 높여 내일 밤 10시 30분쯤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처음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돼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조오영 행정관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 조회 요구는 개인의 일탈 행위일 뿐이라는 청와대 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오늘 또 목요일인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3분기 국민소득 발표했는데요. 실질 국민소득 증가폭이 많이 둔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3, 4분기 국민소득 발표를 보면요. 일단 3,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속보치와 동일하게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경제 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출 항목별로 보아도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 모두가 증가를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민간 소비가 1%, 또 건설 투자가 3.2%로 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수출이 일반 기계와 금속 제품 등을 중심으로 1.3%가량 감소하였고 수입 같은 경우도 원유와 반도체 등이 줄어들어서 한 0.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은 많이 늘었는데 소득은 성장에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전기 대비로 했을 경우에 실질 GNI, 그러니까 실질 국민 총소득이 0.2%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이 국민소득이 적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되었고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실질 GNI, 그러니까 실질 국민 총소득이란 것은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어떤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밖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빼고 예. 해서 그 차이를 합쳐서 이제 실질 국민 총소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조금 늘어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국민 총소득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일단 GDP 성장에 비해서는 소득이 좀 늘어나는 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공적 채무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빚을 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또 실물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계속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은 최대 수출이네 최대 수익에는 계속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에는 이게 큰 변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계속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정부의 막대한 채무 자체가 다른 유럽의 나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 채무 자체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럼 지금 세대에게도 이게 부담이 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 세대에게도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또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모든 정책에는 그 정책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용 대비 편익 또 세대 간, 지역 간,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모두 고려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한번 정책이 결정되면 그걸 좀 일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정책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특별히 건설 투자가 3.2%나 증가한 게 이게 좀 눈에 띕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제 예금보다 대출이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단 그 한국은행하고 금융권에 따르면 올 9월에 은행들이 받은 총 예금의 평균 잔액이 998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2월 현재로는 이제 1,00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예금을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예금 증가율이 한 2.7%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등을 따지게 되면 예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대출은 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9월에 은행들의 총 대출 평균 잔액이 1,13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1년 전 동기 대비를 보면 4%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그 금융권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예대 증가율 갭이라는 것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예대 증가율 갭이라는 것이 플러스 상태로 돌아섰다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예. 이 예대 증가율 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금의 증가율과 대출의 증가율의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금의 증가율이 더 컸었는데 이제 대출의 증가율이 더 커지게 되면서 이게 조금 은행권, 금융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주된 수익원이 예금을 받아들여서 이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줘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예금 금리가 지금 한 2.5% 정도 되네요. 3%가 채 안 되는데 대출 금리는 보통 한 6% 가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한 3% 가량 되니까 그 예대 금리 차로 이렇게 은행들이 먹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으로도 들릴 수도 있겠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예금과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00년도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부채, 가계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보다 총 예금이 더 많아서 가계는 매년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소득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말이죠. 네. 예. 근데 이게 2001년도서부터는 전체 가계가 가지고 있는 예금보다 대출의 크기가 더 커지면서 매년 가계가 금융기관에게 오히려 이자를 더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도 1년 동안을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총 이자 수입은 한 30조 원밖에 안 되는데 가계가 금융기관, 은행에게 준 그 대출 이자를 따져보면 61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계가 이자 수지가 그 1년에 31조 원 가량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가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에서 소비를 하고 그 저축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 이제 외환위기 이후서부터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계에서 더 이상 그 근로소득과 예금 이자 소득만으로는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재테크 쪽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예.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보다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묻지마 투자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금과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2003년도 4년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금이 없는 사람들이 예금은 없지만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득을 이제 담보로 삼아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한 2006년도까지 거의 다 이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기 시작하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7년도, 8년도에서부터 이제 대출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하우스푸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도 없고 소득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데 무리를 해서 대출을 해서 그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우면 아파트를 팔아서 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서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예.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집도 팔 수가 없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가 힘든 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 하우스푸어들이 결국 그때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게들이 안정적인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위협을 받게 됐고 저축률은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그 소득도 불안정한 데다가 대출 이자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예금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서부터 저축률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게는 좀 안정적인 간접 투자, 저축을 해야 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좀 공격적인 투자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은 안정적인 저축을 더 늘려가고 있는 경제가 굉장히 큰 왜곡이 일어났거든요. 예. 단지 이게 그 가게가 빚이 많다라는 것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동산에 그 자본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빚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이제 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취업,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반면에 또 주택 가격은 이제 위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죠. 뭐 서서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집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고 소득도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또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양육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가 이렇게 단절이 되는 문제까지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예금과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문제가 그 발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제 그 또 828 후속 대책으로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결국엔 또 공유형 무기지 상품을 더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 의미인데 이런 그 구조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너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많은 돈들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다 보니까 되겠네요. 경제도 어렵고 또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기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지혜입니다. 예, 조아라 기자가 오랫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보고 싶었나 봅니다. 네, 첫 소식인데요. 어제 청와대 발표도 있었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그 개인정보 조회 요구한 청와대 행정관 얘기 어제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관련 인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그 김모 국장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검찰이 그 김 국장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죠? 네, 검찰이 오늘 채모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3시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씨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소속 기관의 김 씨 사무실에 수사관 3명씩을 보내서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뒤에 조만간 김 씨를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를 불러서는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예, 이 김 국장이라는 사람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안행부 김모 국장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김모 국장이 시사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청와대에 불려가 조사받은 사실 등을 털어놨습니다. 김모 국장은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조호영 행정관에게 채모군의 인적 사항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거 이거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서 근무했던 사실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민정수석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김모 국장과 곽 수석이 대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대학과 관련해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 민정 업무 자체가 싹 바뀌고 나면 서로 안 만나고 그렇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도 없고 곽상도 수석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뭐 대강의 상황 보면 지금까지 청와대 관련자들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는데요. 이 김 국장이라는 사람도 좀 그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받았다는 조사 내용 언급을 했죠? 네, 갑자기 청와대에서 급한 일이라고 들어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와보면 안다고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가니 조오영 행정관과 통화한 내역을 제시를 하면서 통화한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인적 관계가 있고 서울 와서 조금 안면이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안다고 답했습니다. 통화한 내용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불렀고 통화한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예. 주로 전화통화하면 그때 무슨 일로 얘기했다 이런 걸 기억하는데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지 특별히 자신에게 좀 불리한 부분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국장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까? 김 국장은 현직 공무원인 내가 어떻게 지금 복구할 길이 없다면서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시사인 기자가 대응할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검찰에서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면서 현직 공무원 처지라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이 부르면 검찰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압수수색 전의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 이거 출범시키기로 자회사 형태로 이제 간다 이 얘기겠죠? 오늘 확정을 했습니까? 네, 철도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레일이 오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확정된 철도 산업 발전 방안 추진을 위해서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꾸리고 그동안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철도 민영화 우려가 해소되고 법인 설립, 면허 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9일로 예정된 철도 노조의 파업도 이번 결정안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철도 노조가 파업하겠다는 게 이제 관련된 일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이번 결정안 파업 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우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안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철도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민간 자본의 참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자금의 참여가 부족하면 정부가 운영기금을 투입을 하고요. 주식 양도, 매도 대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는 겁니다. 예, 자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레일이 얼마나 출자를 하게 됩니까? 코레일은 출자 지분도 기존보다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안은 코레일이 30%, 공공자금이 70%였는데요. 코레일 지분이 11%로 확대된 41%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자금 비율은 59%로 줄었습니다. 코레일은 또 개통 후 2016년부터는 영업 흑자를 달성하면 매년 10% 안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 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 비율을 확대해서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결국 100%까지 확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코레일 입장으로 본다면 뭐 민영화, 사유화 우려 불식시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영화에 대한 걱정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발표는 말장난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기존 방안과 다를 바 없는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한다. 이런 코레일의 계획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 철도노조는 10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고대로 9일에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병과 참여연대 등은 코레일이 수서발 KTX에 출자하는 것을 코레일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다면서 그래도 투자를 의결하게 되면 이는 배임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레일이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 이 역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철도노조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전주교구 시국미사에 대해서 공식 입장,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좀 늦게 발표를 했군요. 네, 지난달 22일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전주교구 사제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시국미사를 봉행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2주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 퇴진이 공식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정의구현 사재단은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과 독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단체, 특히 보수단체에서는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재단 일부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게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공식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이렇게 확인을 했군요. 종북 논란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은 지난 22일 봉행한 시국미사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뿌리채 뽑혀나가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강요들, 여당은 강론의 취지를 왜곡하고 이념의 굴레까지 뒤집어 씌움으로써 한국 천주교를 심히 모독하고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양심의 명령에 따른 사제들의 목소리를 빨갱이의 선동으로 몰고 가는 작태는 뒤가 구린 권력마다 지겹도록 반복해온 위기 대응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는 신문과 방송의 악의적 부안해동도 한몫했다고 종북 논란을 부추긴 언론에 대해서도 일갈했습니다. 예, 이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앞으로 행보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이날 밝힌 공식 입장에서 추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가 권력에 저항할 때마다 역사는 무거운 대가를 요구해왔지만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의 믿음의 맥박과 같다. 우리는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제들에게는 기쁨이며 당이다 라면서 불의에 맞서는 일에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데서 앞으로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사재단은 또 유신독재의 비참한 결말은 모든 집권자에게 뼈아픈 교훈이라면서 정부 여담의 회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오늘이 정부가 제기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재가 통진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통진당은 오늘 오전 약 130여 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소수 정당을 탄압함으로써 시민사회 전체를 옥죄기 위해 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제출된 답변서는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내세운 이유들, 예를 들어서 북한과 동조하고 있다는 통진당의 강령, 아로 이런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헌재의 심리 언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통진당 측은 아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최종 심의 확정될 때에만 깨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 헌재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김용원 사무처장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는데요. 김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적시 사건으로 선정해 18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 결정은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서면으로 냈고요. 어제도 증거자료 11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 심리 빨리 해달라는 입장은 새누리당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가 일단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군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였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요사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에 의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연말 전국의 뜨거운 이슈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호영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어제 청와대의 발표, 여론을 더 들끓게 만들고 있고요. 네, 정의당이 오늘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으로 이 의혹의 진실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 상무위원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입장 내놓으셨죠? 예, 오늘 드러난 사건까지 보면은,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의혹에 머물지 않고 거의 사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저께 새누리당, 민주당 사자회담에서 특검에 대한 어떤 모호한 결정을 하면서 특검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신데요. 예.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정의당이 또 이것에 대한 좀 막중한 책임을 지고 특검 성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예. 그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네. 이게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검 안에 이 사안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하고 야권이 함께 만든 단일 특검 법안에도, 국가공무원 대선 불법 행위를 포함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조작, 수사 방해,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난 정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했다면 이것이 분리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사건 자체의 진실을 또 덮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조호영 행정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그 청와대 네. 발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논평을 냈지만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를 넘어서 비겁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누가 봐도 연쇄고리처럼 이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청와대 안에서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결국 그것을 이제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120만 건 그 불법 트윗을 하루 종일 근무 시간에 퍼날랐던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고, 국방부 직원들도 그렇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까지 총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관료들이 전부 이 개인적 일탈로 인해서 국가기관이 해이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말 맞다나 이것이 개인 일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총체적인 국가기관이 해이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것을 어떤 특정 한두 명의 개인 일탈로 뭔가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해서는 이런 말로는 진실을 이렇게 덮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이정현 그 홍보수석의 그 발언이 사실상 네.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와대 윗선 없다. 이거는 이 수준에서 수사하고 더 윗선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몇 가지 중요한 좀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발표했다, 이런 주장도 네. 제기됐습니다. 그 네. 고의로 빠뜨렸다고 그 주장하시는 부분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조 행정관에게 부탁했다는 김모 국장이 안행부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고요. 예. 그리고 이 김모 국장께서 지금 이 최동욱 사건의 핵심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하고 올 5월까지 공식기관팀에서 함께 일했다라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예. 거기다가 서초구청의 조희재 국장의 경우에도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행안부 장관 시절에 행정비서관으로 함께 일을 했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인연과 친분으로 얽혀 있다고 보기에는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국가기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어저께는 얘기를 안 하신 거죠. 네, 일부러 고의로 숨겼다,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표가 있고 난 직후에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검찰이 그 조호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게 좀 검찰이 미리 이렇게 부를 거를 예상하고 청와대와 어떤 조율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검찰 나름대로의 수사라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호영 김모 국장 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알리바이용이고 이 정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수순이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아시겠지만 현재 검찰총장이 사흘 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은 김진태 총장입니다. 네네. 뭐 검찰이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하시는지요? 사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김진태 총장 자체가 인사 부적격 인사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예. 삼성과 유착 관계도 해명을 하시지 못했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아들 병역 면제 문제도 지금 다 해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임명을 강행하신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라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수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최동호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에 이 김진태 총장 임명까지 검찰이 정상적인 어떤 수사를 행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반론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김모 국장 사무실 또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네. 지금까지 본다면 그래도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의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고 아무튼 한꺼풀만 벗기면 불법 정황이 다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사실관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대선 불법 부정 사건의 총체적인 최종 책임자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진실이 밝혀지고 최종 책임자의 처벌이 있고 재발 방지까지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검찰의 현재 상태로는 그런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갈 수 있을런지에 대한 상당한 회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른바 윗선이라든가 배후까지는 수사를 못할 것이다. 네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 도입, 이 법야권 연석회의 요구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법안 발의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여야 법안 발의까지는 안 됐습니다. 예. 예, 법안 마련까지 이제 하신 상태인데, 여야 사자회담 그 합의통에 드러난 그 민주당의 태도,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참 저희들도 이 상황을 이제 접하면서 굉장히 실망이고 유감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 특위 받고 특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이렇게 되면서 특검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이제 만들어내게 됐던 것인데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국회 예산 심의에 대한 어떤 정상화 압박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뭘 했나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야 어떤 방향으로 계약할 것인가에 대한 안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없이 특위만을 가지고 향후에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각기 연석회의를 통해서 좀 공동 대응,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단일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틀을 만들어 놓았던 마당이기 때문에 좀 이런 판단들을 함께 논의해 가시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야 사자회담 합의 전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야권과 사전에 논의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석회의 왜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네요. 민주당은 이제 새 예산안 연내에 새누리당과 합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요. 그 법야권과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특검 도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 문제를 이렇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난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덮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CCBB를 제대로 가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이 도둑맞지 않도록 개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거 제대로 못하면 대한민국의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안철수 의원 측과 그리고 시민사회 이렇게 각기 연석회의에서 조속히 빨리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 특검 문제를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긴 했지만 다시 재개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의당이 좀 책임지고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 동수 7명인데 네. 지금 야권에서 정의당이나 통진당 소속에도 지금 법사위 구성원이라든가 또 국정원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네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쪽에 있는 송호창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정원 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단일 포인트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쪽이나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때까지 이제 함께 논의를 해왔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합의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위가 정치개혁 특위가 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도 이제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좀 제대로 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쪽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하시게 된다면 정의당에서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아서 좀 역할을 나누는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군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목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고라.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또 SNS를 이용한 선거 개입.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문제의 댓글 2천여 건이 국정의 직원 것은 맞지만 대선에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개인적 일탈일 뿐이었나. 하지만 국정원 예산이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여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활동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선거 개입. 그러나 군은 국방부는 오늘 사이버 사령부 일부 요원이 지난 대선 때 온라인에 야당 후보 비방글을 올린 것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말 개인적 일탈일 뿐이었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 국정원이 국가 심리정보활동 방향이라는 지침서를 군 사이버에 내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이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집보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34명을 보더라도 사이버 사령부 요원 둘 중 하나는 정치적 댓글을 단 것입니다. 이래도 개인적 일탈행위입니까? 그런데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이 최동욱 검찰총장 직원에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러나 청와대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부 무단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수석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개인적 일탈일 뿐이었나.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군까지. 왜 이렇게 개인적 일탈이 많나? 공무원들 요즘 사춘기인가?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조호영 행정관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조회 요구는 개인의 일탈 행위일 뿐이다. 이런 청와대 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몇 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싸가지님 의견이십니다. 네, 이분
여자분이신데 닉네임이 임팩트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뵀었습니다. 국정원 댓글도 개인 일탈, 군 사이버 댓글도 개인 일탈, 청와대 행정관도 개인 일탈, 윤창중도 개인 일탈. 박 씨는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 하는지, 박 씨는 개인 자격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 정권은 일탈 정권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조아라 기자 오래 못 봤다는 의견 있으시고요. 예, 북해산 브렌트유님 의견입니다. 석유 일을 하시는데, 하시는 모양입니다. 딱 들어보면 느낌 아니까, 예,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고요. 수호천사 짱님, 모든 잘못을 개인의 일탈로 돌린다면 박근혜는 그 자리에 왜 있는 건지요. 만에 하나 개인의 일탈로 돌리더라도 책임은 대장인 박근혜가 져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백마고지님도 그 라면 앙케이트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일탈 맞는 말이죠.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 국가 전체가 일탈하는 중인데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오늘 본회의 열었는데요. 국정원 네네. 개혁특위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설치한 의결했는데 표결 결과가 좀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엊그제 사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결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이 구성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전체 오늘 참석 의원이 234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는데요. 찬성이 198명, 반대가 7명, 기권이 29명이었습니다. 예. 눈길을 끄는 대목,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반대표를 던진 7명, 또 기권표를 던진 29명, 이들이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 반대표를 던진 7명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서상기 의원, 또 국회 정보위원인 정은원 조명철 의원, 그리고 군 출신이죠. 송영근 정수성 의원, 또 검찰 출신으로 아주 유명세를 요즘 타고 있는 김진태 의원, 그리고 울산 출신의 이채익 의원, 이렇게 7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지금 합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 내부가 훨씬 더 들끓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지금의 합의조차도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당 내부에 꽤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242명이 투표에 참여해서요. 기권만 3명 있었고요. 나머지 239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두 가지 특위 설치에 대한 새누리당의 찬성 반대 상황 보니까 좀 새누리당의 기류가 어떤지 말씀하신 대로 짐작이 갑니다. 네네. 예,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특위일 것 같은데요. 위원 선정 놓고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여야 간에. 예, 또 그렇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단일화된 입법까지 가는 그런 안이 나올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동수로 여야 7명씩에서 14명으로 지금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7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 1명 이렇게 배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야당에서 지금 위원장을 맡기로 했죠. 그래서 차당 목세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 오선의 정세균 의원, 당 대표를 지냈었죠. 예. 정세균 의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정세균 의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과거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 원내대표를 했고요. 민주당 때 당 대표를 했는데 다 안팎의 비판은 꽤 있긴 있었습니다는 옆에서 지켜본 많은 기자들이 평가할 때는 이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칭답게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도 뛰어나지만 한 번 딱 맘먹은 일은 좀 끝까지 해내려고 무지 노력하는 그런 좀 투지도 꽤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정세균 의원이 선임된 것은 그럼대로 민주당에서 좀 어쨌든 당대표 출신을 이렇게 특위위원장에 임명을 한 걸 보면 어쨌든 특위에 좀 무게를 꽤 두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몫의 위원으로는 재선의 문병호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고요. 정청래, 민봉도, 최재성, 최민희 이렇게 5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죠. 민병도 의원은 당의 전략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자리고요. 최재성 의원은 삼선 의원인데 정보위 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초선이긴 하지만 나름 여성 초선 의원들 중에 전투력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지금 무소속 몫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참여 여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안철수 의원 대신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명단을 지금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앞서 뭐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당내에서 이 정도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지금 꽤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현재 정부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이번 특위 간사를 맡기로 했다고 하고요. 지금 권성동, 김재원, 이철우, 김도읍, 송영근, 또 조명철 의원 이들 7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명단을 쭉 불러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하나같이 친국정원 인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 때 좀 많이 봤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야 간 사자회담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천명을 했었던 당사자고요. 예. 명철, 송영근 의원 이 두 사람은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의 그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이철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했었던 국정원 출신이고요. 권성동, 김재원 두 의원은 검찰 출신이면서 말씀하셨던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정원을 뭐 열렬히 변호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냐, 정치 정쟁화하려는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특히나 도명철, 송영근 의원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이 특위 구성하는데 반대표 던진 사람을 특위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위 문제 두고 앞으로 입법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뭐 여야 사자회담 합의 결과 국회 정상화됐지만 일부 상임위 같은 경우 오늘 또 파행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일부 파행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영표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는 그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문 장관이 출석을 하자 문 장관으로부터는 예산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회의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전 회의는 시작 10분 만에 정회가 됐고요. 새누리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유감을 표명한 뒤에 어쨌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서 차관이 출석하면서 오후 3시쯤에 회의가 속개가 됐었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서도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오늘 감사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다음 주 11일로 이 심사가 연기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복지 같은 경우 문영표 장관이 최소한 그 업무 추진비 이거 사적으로 안 쓰겠다 이런 서약서라도 써야 민주당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법인카드는 장관에게는 안 주죠? 그렇겠죠. 예. 엊그제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그 북한 권력의 2인자였죠. 그 장성택 네. 실각설. 이 네.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좀 엇갈린 얘기가 나와서 뭐 언론도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좀 뭐가 진실인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조차 지금 서로 다른 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원이 지난 3일이죠. 오후 4시 반이 좀 넘어서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국회에 와가지고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인 어제는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측근들이 처형된 건 맞지만 그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 보고 전에 국정원이 갑작스럽게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정보는 외교안보 부처 내에서 일부 공유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국회 보고 사실조차도 국정원 이외에 다른 정보부처에서는 몰랐다고 하고요. 예. 더더군다나 국회에 같은 날 출석했던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장성택의 현재 거취, 그러니까 현재 어디 있는지 소재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또 통일부 장관은 와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지금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정원 발표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 자체를 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식의 오늘 답변을 하기도 해서요. 예. 어쨌든 외교안보부처 내에서 이 실각설과 관련해서 지금 단일한 목소리가 전혀 나오고 있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장성택 실각설을 너무 성급하게 공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예. 국민들도 혼란스럽죠. 또 야권에서는 타이밍상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어쨌든 김정일 2주기인 17일을 전후해서 누가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지 이걸 보면 그 실각설의 실체가 어느 정도 좀 확인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많은데요. 예. 어쨌든 어제 그제 오늘 상황 이렇게 보면 이 국정원이 정말 정치적인 타이밍을 참 잘 맞췄다는 생각과 함께 민주당 정보위 간사죠 정청래 의원이 왜 먼저 나와가지고 그걸 혼자 언론에 대고 떠들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일보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장성택 소재지를 단언컨대 알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